한국사전협검정시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최단기간 합격의 길로 인도해드릴 한국사 시험 전문 강사 황의방입니다. 고대 문화예요. 자, 학문과 사상 종교인데요. 일단 학문이죠. 역사부터 볼게요. 역사 삼국시대 그리고 통일신화입니다. 삼국시대는 고구려 영향왕 때 이문진 이 신집 5권을 남겼으나 현존하지 않고 백제서기 근초고왕 때 백제서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근초고왕 때 서기 신라의 국사 역시 외우셔야 됩니다. 진흥왕 때 거칠부에 의해서 역시 근초고왕 때 박사고흥에 의해서 서기 편찬 무조건 외워야죠. 자, 통일신라로 들어갑니다. 김대문이 화랑세기를 그리고 고승전 한상기가 있는데 우리 화랑세기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요. 김대문의 화랑세기가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책 백제서기 신라의 국사 정도는 암기해 놓자. 유학입니다. 그래서 유학 교육기관 고구려는 태학이죠. 그래서 소수림왕이 수도의 대학교를 만든 4세기 소수림왕, 5세기 장수왕은 지방의 대학교를 만들었으니 이름하여 경당이었다라는 거죠. 백제는 박사제도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을 키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문 문장으로서 사택지적비문 좀 이따가 공부할 거고요. 뭐 국서, 그래서 외교문서에도 탁월한 수완을 보였다라는 것. 자, 신라에는 임신서기석이 있는데 청소년들의 유학 교육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임진서기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임신이라고 써 있습니다. 잘 안 보이지만. 자, 그리고 통일신라의 교육제도인데 국학, 대학교잖아요. 신문왕 때 국학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원성왕 때 독서삼품과예요. 시험 잘 나와요. 자, 육두품 강수가 외교문서에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서린기에 답하는 문서인데 서린기는 누구냐면 예전에 그 나당전쟁을 이끌었던 당나라의 장수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나라의 장수에게 보낸 거지요. 설총은 원효 스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두와 화한계 같은 경우는 그 신문왕에게 바쳤던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을 꽃에 비유해서 아름다운 문장을 남겼으니 그것이 설총의 화한계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바쳤다? 신문왕. 자, 도당 유학생입니다. 웬만하면 다 육두품 유학생들이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김웅경, 최치원. 그래서 최치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시험 잘 나오니까. 빈곤과의 급제를 냈고요. 개원필경을 나타냈고 시무십조인데 여러분 시무십조는 우리 그 신라 말에 진성여왕 있죠. 진성여왕에게 10가지의 개혁 안건을 제시를 했어요. 하지만 징굴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좋은 세월인데 무슨 개혁이냐 그러면서 시행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치원의 시무십조도 시험 문제 가끔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치원, 시무십조 선택지에는 간혹이 아니고 자주 출제가 되니까 알아둬차라는 거예요. 최치원은 언제다 신라 말 진성여왕을 가라고 놓고 이렇게 시무십조를 제시했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시기 맞추는 거. 발해 주자감입니다. 대학교. 그래서 문왕 때 설립했던 대학교고요. 당나라의 유학생도 파견을 했고 빈곤과에 굉장히 많은 수가 급제를 했었다라는 거죠. 자, 불교. 우리 시험에서 불교를 모르고서는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자, 일단 불교 국가예요. 어디가?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언제까지입니까? 고려 때까지 불교 국가입니다. 불교가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국교가 있었으니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빼놓고 우리가 문화, 정치 모든 것들을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불교. 자, 수용. 배경은 어디에서? 왕권 강화의 과정에서 왕실이 수용합니다. 그렇죠? 왕이 직접 수용해요. 그리고 누가 전파해요? 귀족들이 전파합니다. 자, 소수림왕 때 고구려, 그리고 백제는 침류왕이죠. 침류왕. 그리고 신라는 법흥왕입니다. 그래서 2차전의 순교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적이 있고요. 교리는 업설이에요. 그래서 왕즉불 사상이죠. 왕이 좋아해요. 그렇죠? 지배층의 특권을 위해서 귀족들이 왕실이 수용하고 귀족들이 전파하는 왕실 불교면서 귀족 불교였던 때가 고대 국가의 특징입니다. 자, 미륵불. 여러분 미륵불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잖아요. 궁에도 미륵불을 자쳤는데 도대체 미륵부처님이 누구냐라는 거죠. 미륵부처님은 쉽게 얘기해서 현재잖아요. 미래 부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래 부처님이
미래 시대에서 보면 과거죠. 지금 현재가 미래 부처님이 과거로 돌아와서 우리 불쌍한 중생들을 구제를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이 미륵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미륵신앙, 미륵불, 미륵신앙이기 때문에 이 부처님을 우리가 상상을 할 때 미륵 부처는 어떤 사람이 어떤 부처님이 되어야 됩니까? 큰 부처님. 그러니까 엄청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기대를 엄청 하잖아요. 미래의 부처님이 오시는데 조만한 부처님이 오시면 기운이 좀 빠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큰 부처님. 그래서 고려사에 보면 미륵불 신앙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불상들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 아무튼 미륵불 신앙도 있고요. 호국불교. 이 국가를 수호하겠다라는 불교지요. 호국불교. 이때 모든 불교의 사상이 고대 불교다. 자, 통일신라 때 보면 우리가 스님들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이 자, 이 신라 중대 때 유학길에 오릅니다. 유학길.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도 유학을 많이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효 스님하고 의상 스님하고 그 유학길에 막 오르는데 몇 번을 걸려서 못 가고 실패해요.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요번에 가자. 그래서 다시 꾸려서 원효하고 의상이 같이 갑니다. 그럴 때 그 비가 너무 쏟아져서 동굴에서 지내죠. 동굴에서 지내는데 원효 스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목이 타서 물을 쫙 마셨는데 아우 시원해. 그래가지고 아침에 딱 깨서 내가 어제 마신 물이 어떤 거였지 딱 봤더니 토를 하기 시작하죠. 해골바가지에 물을 마신 거야. 그때 깨달음을 얻은 원효 스님입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은 당나라 유학길에 같이 가지만 유학길에서 당나라를 안 가고 다시 돌아와요. 어차피 나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돌아오고 의상 스님만 원효 어디 가? 그리고 의상 스님만 당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깨달음을 얻으신 원효대사, 깨달음의 원리가 뭐냐? 일체유심조다라는 거죠. 모든 것은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새벽에 내가 물을 마셨을 땐 몰랐기 때문에 깨끗하고 갈증을 해소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더러워서 토를 나더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효 스님이 돌아와서 보니까 불교가 완전히 엉망이에요. 뭐가 엉망이냐면 신도들이 엉망이야. 자, 당신은 이제 통일이 원효 스님은 삼국시대에 태어나서 통일기를 거친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통일이 됐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신도들이요 서로 싸우고 있어요. 왜 싸우냐면 고구려 사람이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불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웃기지 마. 백제에서는 그런 얘기 안 했다니까. 신라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소리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원효 스님이 보니까 어이가 없죠. 부처님은 한 분이고 부처님 말씀은 하나인데. 그렇죠? 그래서 논쟁을 화합할 필요가 있다. 쓸데없는 논쟁이다라는 거죠. 이른바 화쟁사상, 논쟁을 화합하자라는 사상이에요. 이것이 한마음 한뜻 일심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정리했습니다. 십문화쟁론. 그리고 이 불쌍한 중생들을 위해서 불교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불교의 해설서를 썼으니 대승기론소, 금강산매경론이에요. 그래서 무슨 론소, 론 이런 것들은 해설서입니다. 그래서 신문화쟁론, 대승기론소, 금강산매경론 이 모든 것들이 시험에 잔뜩 나와요. 원효대사. 자, 그리고 원효 스님은 돌아와서요. 승복을 벗고 그리고 속세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이른바 환속을 하게 되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이 부처님의 말씀을 설법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불교의 대중화죠. 근데 이제 당시에 한자로 쓰여 있는 것이 이 백성들에게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설법을 하기 위해서 노랫가락을 만듭니다. 그것이 무예가예요. 그래서 무예가를 막 해서 애들이 뭔 뜻인지도 모르고 막 재밌으니까 노래 부르고 다니니까 싹 퍼지고 그리고 어른들은 다 모여보십시오라고 하면서 부처님은 여러분들 가까이 계십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무아미타불. 그게 뭡니까 스님?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나무아미타불. 쉽네요. 이게 뭐예요? 불경을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부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들이 여러분들을 보살펴 주실 겁니다. 이른바 아미타 신앙이에요. 나무아미타불. 그렇죠? 이 아미타 신앙 그리고 무예가 이 법성종, 정토종 요 모든 것들이 불교의 대중화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소성거사라는 별명이 붙으신 분이 대사, 원효대사다라는 거예요. 시험 다 나옵니다. 체크해 두시고. 자, 이제 의상 스님을 봅시다. 의상 스님은 출신이 진골입니다. 진골. 그리고 원효 스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설충이죠. 그러니까 스님이 말이야 애도 낳고 그게 아니고 환속하셨다니까. 됐어요? 자,
의상 스님으로 갑니다. 그래서 진골 출신입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유학길에 올랐어요. 그래서 당나라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돌아오십니다. 그런 다음에 화엄사상을 이렇게 완비를 했으니, 정비를 했으니 이것을 하나의 교리, 불교 교리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불교 만자를 쓰는 거죠. 가나 다라 마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리를 정리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멀리에서 보면 하나의 그림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름을 따서 그림 도자 써서 화엄 일승 법계도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엄 일승 법계도를 남기신 분이 화엄사상 의상이에요. 화엄사상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일즉다 다지길. 와, 어려운데요. 하나는 곧 여러 개고 여러 개는 곧 하나다라는 거죠. 얽히고 설켜 있다는 얘기야. 만물의 상호 조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겠죠. 일즉다 다지길. 일즉다 다지길은 화엄사상이고 만물의 상호 조화를 설법하신 분이 의상스님이다라는 거죠. 관음신앙인데요. 현세 구복적 신앙, 관음신앙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석사라는 절을 건립을 하는데, 부석사가 의미가 큽니다. 부석사 무량수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고려시대 때 전각을 하나 세우는데 그것이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고려. 그리고 그 안에 또 부처님을 한 분 모셨어요. 그게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의 자상인데, 공부를 안 하신 분도 나중에 어차피 하셔야 되니까 지금 기억을 해두시고, 부석사 나오면 의상, 그러니까 통일신라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부석사 딸려있는 얘기가 나오면 고려다라고 기억을 하십시오. 자, 기타 왕오천축국전이 있는데, 왕오천축국이에요. 천축국이라는 게 인도를 얘기합니다. 당시의 인도는 5개의 인도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다, 우리나라에서 당나라를 거쳐서 이렇게 동남아시아 거쳐서 인도까지. 그래서 오천축국을 다녀와서 오면서 쓰는 기행문, 이것이 왕오천축국전이다라는 거죠. 이 왕오천축국전도 의미가 있어요. 인도와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의 풍물을 기록합니다. 기행문이잖아요, 일종의. 근데 이제 이 20세기 초, 그러니까 1908년 프랑스 학자 펠레오가요, 중국 여행을 가다 이거 뭐 고문서인데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그리고 집에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에 가져서 보니까 이거 왕오천축국전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지금 파리 국립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파리에 소유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말도 안 되죠. 이건 진짜 도의적인 면에서 우리한테 그냥 줘야 되는 거죠. 우리 유물이니까. 자, 자장 스님이 있는데 선덕여왕 때 그 지덕이 쇠했으니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탑을 만들자. 그래서 황룡사 구축목탑을 건립하고 건립을 건의했고 건립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발해 한번 볼까요?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귀족 중심이고 왕실 불교다. 이건 뭐 똑같은 거고, 그렇죠? 당시 똑같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교종과 선종은 이 비교하는 거, 이거 무조건 시험 문제 나와요.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자, 교종은 신라 중대에 유행하죠. 그래서 중앙에 귀족, 진골 귀족들이 믿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 중앙에서 있겠죠. 그리고 부유할 겁니다. 중앙 진골 귀족이 이렇게 해주니까. 그래서 오교가 만들어지고요. 자, 선종은 신라 하대에 유행합니다. 왜? 신라 하대 선종 스님들이 가지고 들어오고 지방호족과 육두품이 앞다퉈서 신봉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방호족, 그러니까 중앙과 지방의 대결 구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교리를 중시하잖아요. 불경 교리를 중시하니까 앉아서 공부를 해야죠. 정적입니다. 안정적이고, 이쪽은 참선 수행, 뛰어다니는 걸 더 중요시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실천적입니다. 동적이지요. 자, 그럼 이 문화가요, 조형미술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조형미가 발달하게 되죠.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것은 교종, 그렇죠? 정적이니까 안정적이어야 되잖아요. 문화도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3층 탑으로 아름답게 균형미가 있는 대표적인 게 석가탑이죠. 석가탑 같은 거는 굉장히 아름답거든. 신라 중대탑입니다. 그런데 진짜 볼품은 없어요. 하지만 이 승탑이라는 게 건립이 되는데요. 승탑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스님들이 타계하신다고 그랬죠. 이제 돌아가시면 사리가 나오는데 이 사리는 부처님의 몸의 일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몸의 일부가 나왔는데 이것을 그냥 함부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사리를 보관할 수 있는 탑을 만드니 그것이 승탑입니다. 아무래도 안정미를 따지는 것보다 이 조형미를 따지는 것보다 실질적인 것을 따지는 거죠. 그렇죠? 실질적인 승탑 같은 것이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신라 하대입니다.
자, 기타 신앙 보시면 풍수지리설이에요. 그래서 풍수지리설은 신라말 선종스님 도선이 가지고 들어온다라는 거죠. 자, 도교인데요. 산청숭배 혹은 불로장생 그리고 신선사상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무예숭상 자연친화 이런 내용들이 도교입니다. 이 을지문덕이 오원시를 할 때도 신기한 계책은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를 알았도다라고 이 도교적인 성격을 냈습니다. 자, 강서구분의 사신도인데요. 사후세계를 수호하는 방위신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방이 있단 말이죠. 굴식, 돌방동 좀 이따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양사방에 방이 있습니다. 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벽에다가 동쪽 청룡, 서쪽 백호, 주작, 현무를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이 현무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벽화입니다. 벽화. 그래서 북방위신 현무도예요. 그래서 이 무덤의 주인을 신들이 지켜주고 있다. 방위신입니다. 이것도 역시 신이죠. 그래서 사신도도 도교적인 그 사상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시험에는 현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백제 산수무늬 벽돌인데 산수무늬 벽돌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게 보면 이렇게 이제 봉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 우리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책에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제 산 중턱에 이렇게 신들이 살아계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산수무늬 벽돌. 그리고 이제 금동대학로인데 이것은 이제 향로입니다. 향을 피우는 거예요. 자, 됐고 무령왕릉에 지석이 있습니다. 이 매직관인데 이것은 무령왕릉 우리가 정치편에서 봤어요. 벽돌무덤이고 여기에 돈을 주고 샀다라는 매직권 내용이 지석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에게 샀으니까 도교죠. 자, 신라 화랑도지요. 화랑도는 국선도라고도 부르고 풍월도라고도 부르고 풍류도라고도 부릅니다. 요게 시험 문제 한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야 이거 이렇게 돼서 제가 또 정리를 해놨어요. 화랑도 이렇게. 요게 나오면 화랑도를 물어보는 거구나. 화랑도의 세속 5개에 보면 임전무태 내용이 있죠. 도교적인 성격이 있다. 정효공주묘. 그래서 문왕의 따님인데요. 불로장생 사상이 깃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힘든 어려운 고분 문제입니다. 고분 문제는 무조건 고분이 뭐냐고요? 무덤이에요. 무덤 문제가 무조건 한 문제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고구려의 전통 무덤 양식은 돌무지 무덤 혹은 굴식 돌방 무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무지 무덤, 돌을 계단식으로 정밀하게 7층까지 쌓은 무덤이라고 제가 적어놨지만 돌무지 무덤은 원래 사람이 죽으면 여기에다 돌을 그냥 막 쌓아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막 쌓다 보니까 바람이 불고 태풍 같은 게 오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크게 이렇게 이제 쌓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장군총인데요. 이게 돌멩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지금 보면 이거 작은데 사람 요만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게 너무 큰데 사람이? 가만 있어. 사람 한 요정 비슷하나? 하여튼 엄청나게 큰 바위입니다. 돌을 이렇게 다듬어서 큰 바위를 다듬어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7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층으로 이렇게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불거나 뭘 해도 안 무너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장수왕릉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정이지 아직 정확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군총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보통 7층 높이로 다듬어서 이렇게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호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무너지지 마라고 받쳐놓은 돌이에요. 이렇게 해서 만주 지역에 왜요? 만주의 고구려의 수도가 어디죠? 국내성이잖아요. 그래서 국내성 지역에 만개가 아니고 무덤을 셀 때는 기라고 해요. 그래서 만기의 무덤이 한 곳에 집중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적지 장군총 돌무지 무덤 꼭 좀 기억하시고요. 굴식 돌방 무덤인데 돌로 방을 짭니다. 그리고 그 위에 흙으로 덮어서 봉분으로 만든 형태인데 말로 해서 모르죠. 보세요. 자, 일단 사람이 죽으면 이 길을 해서 이제 그 통로처럼 이렇게 굴식으로 만들어요. 딱. 그래서 앞방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방이 있고 뒤에 널방이 있고 널이니까 관이겠죠. 관을 였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관에 그 주인이 살아생전에 있었던 부장품 같은 것도 같이 넣겠죠. 그러니까 이제 방이 있으니까 사방이 이렇게 벽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벽화가 있는 거죠. 그게 사신도고. 이 지붕이 또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게 뭐냐면 안에서 위로 보면 이렇게 마른 목골이 줄어드는 형식이에요. 이렇게 쫙. 그러면
딱딱딱 해가지고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모주림 천장구조라고 해요. 모주림 천장구조는 굴식 돌방 무덤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이렇게 흙을 덮어서 무덤을 만드는 거죠. 자, 이것이 말 그대로 굴식으로 되어 있는 방이 있는 돌방 무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고구려의 대표 무덤이고요. 강서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단점이 뭡니까? 도굴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 둘레에 일정 부분만 이렇게 쳐내면 뭐가 보여요? 입구가 보이죠? 쑥 하면 다 털어갑니다. 그래서 도굴꾼들이 이 부장품을 싹 다 털어가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부장품 매장되어 있는 게 별로 없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벽화도 있을 수 있고요. 모주림 천장 구조고 도굴이 용이한 게 단점이다. 강서구분의 사신도고 무용총의 무용도 수렵도 각저총의 씨름도가 있는데 이 벽화도 잘 나옵니다. 자, 각저총 이거 다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각저총의 씨름도죠. 자, 여기 가만 보면 이 사람의 코가 매부리 코죠. 서양인이 여기 와가지고 씨름을 한 거예요. 아, 여기 심판도 있고요. 서양인이 와서 씨름을 했다라는 거예요. 서역과 교류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고구려의 서양 사람들이 왔다 갔구나. 요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고구려 귀족 생활 안악 삼업은 역시 뭡니까? 굴식 돌방 무덤인데, 자, 여기 사람 크죠? 이 사람은 좀 작은데 그래도 커요. 이 사람은 작고요. 뭐예요? 사람의 신분을 크기로 나타냈다라는 거죠. 크니까 귀족이겠죠. 자, 또 하나 볼까요? 수산이 벽화인데 이것이 이제 조금 이따 또 나와요. 다카마스 고분 벽화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 여인의 모습과 일본의 여인 모습이 똑같아요. 우리가 일본에 전달해 준 거죠. 우리가 가서 그려준 거고, 접객도 말 그대로 뭡니까? 객, 손님을 받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접객을 하는 그림인데 무용총이 있어요. 여기 보면 진짜 사람이 조그만하죠. 그렇죠? 여기는 엄청 큽니다. 뭐예요? 시중드는, 그러니까 아마 천한 신분일 거고, 여기는 위에 특권 계층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신분을 이렇게 크기로 그려놨다라는 거죠. 자, 백제로 한번 볼게요. 백제는 한성시대, 웅진성시대, 사비성시대로 나뉘는데, 일단 우리가 한성시대, 웅진성시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성시대 한번 볼까요? 특징, 백제 건국 주도 세력이 고구려와 같은 계통. 그러니까 이제 백제 온조는 고구려 왕자잖아요. 그래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고구려 사람이 만든 나라가 백제다. 이것을 증명하려면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죠. 이것입니다. 서울 송파, 잠실 쪽에 있는데 송파, 석촌동 고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되게 작아 보이지만 엄청나게 큽니다. 막 운동장 같아요. 엄청나게 큰 대형 고분이에요. 원래 이것도 7층 높이로 되어 있겠죠. 근데 3층만 남아있는 안타까운 무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고구려의 뭡니까? 돌무지 무덤이 초기 무덤이잖아요. 자, 우리 백제도 돌무지 무덤으로 이렇게 쌓았다라는 것 자체가 고구려 계승한 나라가 백제다라는 거죠. 계승이 아니고 백제 건국 세력이 고구려 계통이다라는 것이 정답으로 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송파 서총동 고분 꼭 기억하시고요. 웅진성 시대도 굴식 돌방 무덤이 만들어지겠죠. 아니, 저 보세요. 여기에서 돌무지 무덤 나왔으니까 굴식 돌방 무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이. 그래서 사비성 시대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특징이 있어요. 뭐지요? 벽돌 무덤이에요. 우리나라 전통 무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 무덤이에요. 그래서 중국 남조 중에서도 양나라와 교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니 왕이 돌아가셨는데 이 왕이 중국 계통의 이런 벽돌 양식으로 했다라는 것 자체가 중국과 굉장히 친했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 그리고 그의 왕비가 같이 여기에 묻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령왕릉 그리고 여기에 석수가 발견이 됐죠. 그렇죠? 이 내용은 지석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금제관식 그리고 석수가 출토가 됐는데 석수 보였죠? 산수무리 벽돌 보였죠? 자, 여기 금관장식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금관장식이 나오면 아름답네? 신라네?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백제 겁니다. 그래서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사비성 시대는 능산리 고분인데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능산리 고분 정도만 이게 뭐지? 백제 건가 보다. 이 정도만 아셔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제 신라로 갑니다. 신라는 독특한 무덤 양식이 있어요. 그것이 돌무지 덧날 무덤이에요. 왜 얘들은 독특하지요? 삼국시대 중에 자, 고구려와 백제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교류를 활발하게 했었는데 신라는 굉장히 늦었던 이유가 뭡니까?
뭡니까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으로 가로막혀서 고구려와 백제 이렇게 연락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신라는 전통적인 자신들의 그 문화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무지 덧널무덤 같은 것도 만들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생긴 겁니다. 보세요. 널이 있죠. 널은 관이죠. 그래서 나무 널을 이렇게 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을 묻었고 이 껴목걸이 상자가 이렇게 있겠죠. 부장품을 묻었고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을 한 번 더 씌우는 거죠. 이렇게 덧널, 말 그대로 덧널을 하나 만들고요. 이것을 여기에다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돌무지, 돌 무지하게 쌓는 거예요. 막 무지하게 엄청나게 쌓여요. 그런 다음에 흑으로 이렇게 덮었는데 자, 이렇게 보니까 이거 작은데요. 작게 그렸으니까 작죠. 실제로 가면 직경이 120m에 달합니다. 완전히 뭐 운동장 100m 뛰기 해보셨죠? 120m고 자 높이가 한 23m에서 27m예요. 산입니다. 산이에요. 자 이거 도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래서 부장품이 그대로 묻어있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돌무지가 있죠. 그리고 덧널이 있는 무덤이에요. 돌무지 덧널 무덤. 신라의 독특한 양식입니다. 신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적지가 천마총, 호총, 뭐 미추왕릉 이렇게 있는데요. 자, 천마도 천마총입니다. 천마총에서 이 이제 돌무지 덧널 무덤에서 나온 거죠. 천마도가 발견이 됐는데요. 이것은 이제 벽화처럼 보이지만 벽화가 아니고 이 배 안장이 있죠? 배 안장이 어디까지 와요? 이 배 요만큼까지 올 거야. 그럼 배가 보이잖아요.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의 배 가리개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안장 밑에다가 일종의 장식용이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뛰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빨리 뛰는 이런 천마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배 가리개지 그 벽화가 아닙니다. 자, 미추왕릉에서 발견된 금제감장보검, 특히나 황금보검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요거 딱 보면요. 우리나라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중앙아시아에 유행했던 보검의 형태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무덤, 미추왕릉이라는 신라의 무덤에서 발견이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고구려의 씨름도와 같은 이유예요. 서양인들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서역과의 교류 사실을 나타낼 때 금제감장보검 혹은 황금보검 그리고 씨름도를 같이 내줍니다.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가야는요. 대성동 고분이 있어요. 금관가야 고분입니다. 그래서 널무덤, 덧널무덤 다양하고요. 지상동 고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가야 고분입니다. 이거 앞자 따서 외울까요? 대금지대예요. 지대인데 엄청나게 큰 금이 있는 지대인가 봐요. 말도 안 되는 그냥 외우자고. 대금지대 쉽잖아. 대금지대라고 외우면 아주 좋다라는 거죠. 뭐 금관 고대한다라고 외우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요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사료에서, 자료에서 뭐가 나오냐면 대성동 고분. 근데 김해를 꼭 넣어줘요. 김해 혹은 고령의 지산동 고분이라고 되면 금관가야냐 대가야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도 시험이 예전에는 되게 쉬웠어요. 그래서 대성동, 지산동 고분이 있었다. 그래서 뭉뚱그려서 가야를 물어봤는데 지금 세분화돼가지고 물어보기 있으니까 좀 기억을 좀 해보자라는 거예요. 유물, 금동관, 철제, 갑옷 뭐 이런 것들 시험 잘 나오죠. 수레용 토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수레용 토기 같은 경우는 좀 지우세요. 예전엔 특징이었는데 신라하고 겹쳐서 막 나오고도 그럽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어떤 문제를 안 만들기 위해서 문제를 안 만들기 위해서 철제 갑옷을 많이 내요. 판갑옷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야의 유물은 판갑옷을 많이 제시를 합니다. 자, 통일신라 굴식 돌박무덤이에요. 굴식 돌박무덤. 요것은 저 고구려 양식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좀 특징이 있어요. 자, 좀 작아졌습니다. 통일되면서 작아지고요. 봉토 주위를 둘레돌로 도른 양식이고 12지 신상이 조각이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 유적지가 김유신묘예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이 돌을 좀 걷어내고 싶은데 이렇게 굴식 돌박무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안쪽, 바깥쪽 말고 안쪽 보시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툭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게 12지 신상입니다. 그래서 12지 신은 우리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12지 소, 뭐 쥐, 소, 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신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 12지 신상을 여기에 박아놓은 겁니다. 자, 왜 그렇죠? 도굴꾼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도굴꾼들이 와서 이걸 치다 보면 신을 치게 되죠. 그러니까 재수없어라. 그러니까 안 파겠죠. 그렇죠? 안 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굴식 돌박무덤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김유신 하면요. 또 나오는 게 있어요. 흑무대왕,
김유신은 장군이잖아요. 살아서는 장군이지만 죽어서 왕이 된 사람이 김유신입니다. 자, 김유신 금강가의 왕족인데 가야 멸망 후에 진골 귀족으로 신분이 바뀌어요. 신라 사람으로 편입되고 진골 귀족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수로 활약을 하죠. 김춘추를 왕으로 추대했고요. 백제 멸망에 활약을 했고 고구려 멸망에도 활약을 했는데 보세요. 흥덕왕 때 흥무대왕으로 추봉됩니다. 그러니까 추존된다는 건 뭐냐면 왕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이 사람 왕으로 올려야 된다. 그래서 추준을 하는 거거든. 그게 이제 흥무대왕이라는 이름으로 추준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흥무대왕묘라고 하면 이런 왕이 어디 있었어 하지 마시고 김유신묘를 얘기하는 겁니다.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요게 시험에 2번인가 나왔어요. 역대 시험 중에 김유신. 근데 흥무대 살아서는 장군이었는데 왕으로 되었대. 뭐? 그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해서 낸 거예요. 그래 김유신묘를 물어보고 김유신에 대한 문제를 냈습니다. 자, 화장법. 불교의 영향으로 화장법이 유행합니다. 그래서 문무왕릉이죠. 문무왕은 죽어서 해룡이 된다고 바다에 묻어달라고 했잖아요. 자, 발해가 등장을 했습니다. 발해, 우리 역사죠. 굴식돌박무덤으로 되어 있습니다. 굴식돌박무덤, 고구려의 영향입니다. 그렇죠? 고구려. 자, 그래서 정해공주명대, 문왕은 참 안타까운 왕입니다. 발해 문왕은 딸을 먼저 보냈어요. 근데 딸 2분을 먼저 보냈습니다.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렇죠? 정해 공주묘 둘째 딸이고 그리고 정효 공주묘가 넷째 딸입니다. 그런데 형태가 틀려요. 정효 공주묘는 벽돌무덤이고 정해 공주묘는 굴식 동발무덤이고 이거 뭐야? 자, 고구려의 영향이고요. 그리고 당의 영향을 받아서 벽돌무덤이 와 이거 참 미치겠네. 시험에 정효 공주묘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서 모주림 천정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자, 여러분 우리는 특징을 압니다. 일단 굴식돌박무덤은 모주림 천정구조로 되어 있죠?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그러면 굴식돌박무덤이니까 고구려 문화잖아. 그렇죠? 됐어요. 벽돌무덤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중국 남주의 중국인의 중국무덤 기억하죠? 그러면 정효공주면은 벽돌무덤으로 되어 있으니까 중국 영향을 받았구나라는 거죠. 자, 외웁시다. 자, 외워. 한숨 나오지? 에휴. 자, 우리 민족은 고구려잖아. 그렇죠? 고구려 먼저 나오면 돼요. 고구려 당. 그러니까 한숨부터 쉬어. 에휴. 고구려 당. 다 외웠어요. 그렇죠? 고구려 문화는 뭡니까? 벽돌무덤이요? 굴식돌박무덤. 에휴. 당. 오케이, 됐습니다. 다 외웠죠? 행복하잖아. 행복해.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조형문화와 공예를 좀 봅시다. 조형문화, 삼국시대 안학궁, 미륵사가 있었어요. 미륵사는 7세기 백제 무왕 때입니다. 백제 미륵사, 신라의 황룡사가 진흥왕 때고요. 첨성대는 천체 관측이죠. 근데 애매해서 제가 여기에다 넣는 거지 탑은 아니에요. 그렇죠? 자, 첨성대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천문 관측대예요. 천문 관측대. 그래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천문 관측대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첨성대. 자, 그리고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 불국사가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 한국 사람 아닐 거고요. 석굴합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안압지는 신라의 그 귀족들의 놀이터였어요. 안압지. 발해 상경 궁궐터가 있으니 발해, 자, 석굴암 아주 아름답죠. 그렇죠? 자, 뭐 설명 더 드릴 것도 없고 신라 중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발해 상경터인데요. 이게 위성에서 보이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이 도식화 시켜 놓은 건데 황성이 있어요. 내성이 하나 있고요. 요거는 왕이 사는 궁입니다. 자, 이 궁을 이렇게 크게 둘러싼 외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성과 외성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넓은 쫙 펼쳐진 쭉 뻗은 길이 나옵니다. 이게 주작대로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크죠? 큰 거 자체는 어느 나라의 영향이야? 중국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크게 지었어요. 하지만 요게 사람들이 곳곳에 살죠. 요게 뭐가 나옵니까? 온돌장치가 나오고 기와가 나오고 여러 가지 유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사람이 살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사람이 살았다라는 것 자체가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거고 이 주작대로 그리고 요 터 엄청나게 크게 이런 터 크게 만든 것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해는 중국과 고구려의 영향을 모두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고구려는 탑을 볼게요. 탑 엄청 중요해요.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자, 고구려는요 목탑을 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썩고 풍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존하는 게 없다라는 거죠. 자, 백제와 신라탑이 시험 문제 잘 나오고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 발해탑이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백제 익산의 미륵사지 덕탑이고 7세기 백제 무왕 때 동탑과 서탑이 남아 있는데
동탑과 서탑 중에 서탑만 남아있어요. 동탑은 없고 서탑만 남아있는데 일부 현존하고 있고요. 목탑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여러분 최고라는 게 이제 앞으로 오래된 탑이라는 얘기, 가장 오래된 최고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리고 사리봉안기가 발견됐는데 자 한번 보자라는 거죠.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이에요. 이것이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에 시멘트를 발라놨어요. 누가 일본 놈들이요. 보수 작업한다고 이렇게 시멘트를 발라놓은 거예요. 문화재에 훼손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00년대 들어와서 말은 바로 해야지 2000년대까지 계속 보수 작업을 하다가 대대적인 공사를 한 것이 2000년대 들어와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복원이 됐는데요. 아름답죠. 일단 얘기를 해봅시다. 이 안에서 이 복원 작업을 하다 1960년대에 사리봉안기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1970년대. 아무튼 사리보관함이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나무가 아니고 이게 돌이에요. 돌인데 하나씩 다 판처럼 깎아서 조립한 것처럼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름답게. 그러니까 이걸 딱 조립한 것처럼 되어 있는 목탑 양식으로 되어 있는 석탑이다. 분명히 석탑이에요.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재청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했어요. 일본 놈들이 이렇게 발라놔가지고 이렇게 무너진 거 있죠? 이 무너진 상태로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냥 이 상태로 복원을 하지 왜 무너진 상태 뒤에 보면 저 무너진 상태 뒤에 이렇게 복원이 돼 있어요.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냥 복원을 싹 다 할 것을. 자 아무튼 복원이 됐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그래서 백제 무왕 때예요.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을 계승했는데요. 딱 보시면 자 목탑 양식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인데 안타까운 탑이에요. 이 평제탑이라고도 하는데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백제 멸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백제를 우리가 진압을 했다라는 얘기, 평제탑. 그래서 백제를 진압했다 평제라는 얘기가 써 있어요. 이 새겨놨어, 소정방이. 이 나쁜 당나라 놈이 지네 나라 우월감을 여기에다가 새겨놨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거를 우리가 매끈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복원하는데 평제탑이라는 안타까운 별칭이 있는 것이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그렇죠. 우리 입장에는 좀 짜증나죠. 자, 신라 경주에 황룡사 9층 목탑이 있어요. 그래서 후국불교 사상이죠. 신라 스님 자장이 건의를 했고 그래서 만들었지만 몽골의 침입으로 소실됩니다. 자,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시험 문제 이 빨간색 다 나오는 거예요. 신라에서 가장 오래된 탑으로서 선덕여왕 때 건립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신라에서 가장 오래된 탑입니다. 신라에서 라고 하니까 분황사 모전석탑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선덕여왕 때입니다. 그리고 전탑이라고 하는데요. 전탑은 이제 벽돌 양식은 아니에요. 근데 벽돌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작은 그 다듬은 돌을 하나씩 켜맞춰가지고 이렇게 올린 것처럼 그걸 가지고 모전석탑이라고 해요. 9층으로 추전되는데 지금 현재는 3층만 남아 있습니다. 자, 통일신라로 갑니다. 특징이 이중기단 위에 3층 탑신입니다. 자, 경주에 가뭄사지 3층 석탑 그리고 경주 불굿사 3층 석탑인데 신문왕 때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딱 한 번 나왔었어요. 가라고 해놓고 누가 만들었다. 경주 가뭄사지 3층 석탑을 만들었다. 그리고 가야. 신문왕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의 다 틀렸어요. 자, 경주 불국사 3층 석탑 줄여서 석가탑이라고 하죠. 신라의 전형탑입니다. 그래서 이중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가지고 있는 것. 무구정광대 다란이경 이것이 1960년대 발견된 거고 그리고 금농불상 사리보관함이 2013년 그러니까 2010년대 발견된 겁니다. 최근에. 그래서 모두 다 외우셔야 돼요. 석가탑에서 많이 발견이 됐다라는 거죠. 자, 이제 불국사 다보탑이 있고요. 아주 아름다운 탑. 그리고 양양의 진전사지 3층 석탑. 이 진전사지 3층 석탑에는 탑신에 부처님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보살, 그리고 구례 화엄사 4사자 3층 석탑이 있는데요. 네 마리의 사자가 탑을 이고 있는 형태의 석탑. 자, 봅시다. 그리고 승탑과 탁비가 있습니다. 승탑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리보관 탑입니다. 자, 선종 유행과 관련해서 화순에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이 있고요. 팔각 원당형. 자, 발에 승탑이 있습니다. 영광탑, 발에는 승탑과 영광탑이 있어요. 자, 불상이죠. 삼국시대 금농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 시험 문제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이거 물어볼 땐 뭡니까? 삼국시대를 물어보는 거예요. 시대. 자, 여기 서산마의 삼존불 부처님 웃고 계십니다.
그렇죠? 부처님이 웃고 계시는 온화한 미소를 띄었던 백제 대표 불상이고요. 자, 요것이 고구려 연가 7년병 금동열애 입상인데 요 뒤에 이렇게 부처님 받들고 있는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는 요거 있죠? 이것을 광배라 불러요. 이 보살상을 뒤로 이 금동 불 부처님을 뒤로 하면 요 뒤집잖아요. 그럼 여기 옆에 요쪽 뒤에겠죠. 연가 7년에 스님들이 부처님의 위에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영가 7년 명 새길 명자입니다. 그래서 영가 7년이 새겨져 있는 금동열애 입상이다라는 것이 고구려 겁니다. 고구려 시험 잘 나와요. 자, 이것이 발의 이불병자상인데 두 분의 부처님이 나란히 가부좌를 들고 앉아 계신 모습이지요. 자, 지금 보면 여기 부처님 얼굴과 이쪽 부처님 얼굴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한 것을 증명할 때 이불병자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이불병자상 이것은 흙으로 구워 만든 그 불상입니다. 이것도 특징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나라 이름 맞추는 거를 시험 문제 잘 냅니다. 기타 백제 칠지도죠. 칠지도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칼날을 가진 칼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 백제 근초광이 외나라 왕에게 하사한 칼이죠. 자, 그리고 금동대왕로도 있고요. 신라의 금관 아름답죠. 성덕대왕 싱종도 있고요. 통일신라 법주사 쌍사자 석등, 그리고 발해 성경의 석등, 돌사 여기 있어요. 발해 석등. 그러니까 석등이 만약에 출제가 되면 뭐라고? 석등은 발해 거예요. 발해로 푸시면 됩니다.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이제 그 부처님의 모습들이 출제가 되면 거의 90%가 나라 이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특징을 찾아라라는 거니까 잘 보시고요. 자, 일본으로 건너간 우리 문화예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일본에 문화 전파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교 회화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전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백제 아직기가 일본 태자에게 한자를 가리켰고 왕인이 천잠은 놀이사치계 꼭 외우셔야죠. 그리고 백제 성왕이 보냈다라는 거. 담징이 종이와 먹의 제작법을 전파를 했고요. 호류사 금당벽화 됐습니다. 자, 해자 됐고요. 쇼토크 태자, 그러니까 일본 왕자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축제술 이렇게 되어 있고 토기, 가야토기는 스에키 문화, 일본 스에키 문화의 발전을 줬고요. 삼국시대 문화는 아스카 문화에 영향을 주었고요. 통일신라 문화는 하쿠 문화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이게 어렵게 나온다면 엄청 어렵게 나오겠죠? 그래서 일본 여행을 가면 일단 우리가 갓소 우동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하자고 갓소 우동을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대 구분할 때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로 가잖아요. 그렇죠? 삼국시대에 통일신라로 가니까 처음 알았지. 아하, 그렇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삼국은 아스카 문화, 통일신라 하쿠 문화. 하하, 그렇구나. 됐다라. 아주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고대 한국사를 전체 마무리를 졌습니다. 푹 쉬시고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고려로 넘어가겠습니다.